자, 여러분, 오늘은 IT인을 위한 새해 계획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컨텐츠를 최대한 짧게 줄이고 싶었어요. 10분 정도 컷으로. 그런데 짧게 줄일 수가 없었습니다. 이게 끝까지 가면 44페이지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컨텐츠가 좀 길 예정이에요. 그거를 좀 감안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새해 계획은 원래 안 지켜져요. 이거 못 지켜요. 우리가 어릴 때 이런 시간표 시스템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도 못 지키는데 하물며 성인이 돼서 나오는 저런 복잡한 시스템을 어떻게 지킵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토크멘터리 전쟁사라는 유튜브의 내용이 있는데 거기에 임용환 박사님도 어릴 때 제발 이거 시키지 마라. 이거 못 지킨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거 못 지켜요. 예를 들어 이 교수님들 같은 분들도 다 비슷해요. 이거 자체가 일의 속성이기 때문에요. 일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예정이 없어요. 예를 들어 제가 책을 쓰는데 책이 언제까지 끝난다 이런 장담이 없어. 이 컨텐츠를 만드는데 언제까지 끝난다, 어느 정도 퀄리티까지 내가 만족할 만큼 나온다, 이 장담이 없어요. 계획을 세워놔도 그게 안 돼요. 단지 끝까지 개선을 할 뿐이고 제한 시간, 마감 시간만 두고 거기까지 최대한 개선한 게 지금 상태일 뿐이지. 10시간 동안 10마리 물고기 잡아야지. 그 물고기가 잡힐지 안 잡힐지 어떻게 합니까? 이게 자체가 불가능해요. 외부의 환경 변화는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헬스장을 운영하시는 분이 있어요. 좋은 시설에 훌륭한 트레이너에 좋은 목까지 해서 개업을 했습니다. 그래도 코로나처럼 이런 사태가 되면은 헬스장 경영이 어려워지잖아요. 이거는 노력과는 다른 문제예요. 일이라는 건 본래 이런 형태인 겁니다. 성과는 생각보다 운에 의해서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꽤 많아요. 단지 그 상황에서 잘 대응하는 게 일이지. 어릴 때 저런 계획을 세워도 부모님의 의지에 따라서 계획이 흐트러질 수도 있고, 공무원이 되어도 그날 목표로 했는데 10분마다 민원이 들어서 그 일을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식으로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일의 본질은 있잖아요. 이렇게 다양하게 바뀌어 가는 거에 대한 사고 대응을 하는 게 본질입니다. 일이 그냥 계획대로 잘 흘러가면은 그거는 자동화를 할 대상이지 사람이 할 일이 아니에요. 근데 사람이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건 뭐다? 인건비가 싸서. 이건 보통 운영 관리 일이 그래요. 잘 보면은 인건비가 싸서 연봉을 싸게 하거나 아니면 경쟁사에게 안 뺏기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하는 경우가 꽤 많아요. 일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항상 예상치 못한 것이 있기 때문에 사람을 쓰는 겁니다. 프로그래머한테 뭐가 있어요? 버그가 있죠. 인프라 엔지니어, 네트워크 엔지니어, 시스템 엔지니어 같은 분들한테는 장비 트러블이 있어요. 보안 같은 경우에는 취약점이 있고요. 그리고 그걸 대응을 하는 게 일이에요. 버그에는 디버그가, 장비 트러블에는 트러블 슈팅이, 보안에는 취약점 관리하는 일이. 그리고 회사에는 이걸 위해서 여러 가지 문화와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개발 분야에는 어때요? 코드 리뷰를 해서 취약점을 최대한 없애는 거죠. 남이 훈수 두듯이 다른 사람이 보고 거기에 대해서 두 사람 이상 오케이 해서 올리는 그런 시스템 꽤 많거든요. 빅테크 IT에는 대부분 다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전에 버그를 최소화시키는 거예요. 인프라 분야에는 트러블 슈팅 질적 게시판 같은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거 경험이 많으신 분들이 연봉이 높아요. 시스코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 엔지니어가 이런 트러블 슈팅 경험해 보신 적 있나요? 그런 식으로 질문을 올릴 수 있는 시스템이 있어요. 보안 분야에는 이거 자체가 산업화되어 있죠. 취약점 진단, 관리 개선, CV 코드 같은 그런 식으로. 이렇게 쌓여가지고 사고 대응의 경험이 쌓이는 게 짬이에요. 이게 짬 차이예요. 짬 차이가 여기서 나는 거예요. 이런 문화의 조직에 있는 것도 규모가 어느 정도 있어야 되고 특정 업계가 있어야 되고, 그 전에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예상치 못한 일에 대한 기본적인 대응하는 걸 꾸준히 하는 사람들의 경험이 필요해요. 그런 사람들이 이런 큰 조직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려면 사전에 이런 경험을 자기가 어느 정도 축적을 해놔야 돼요. 순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우리가 취업을 할 때 이거 오래 일할 수 있나요? 그 자리에 그냥 회사 한 군데 오래 다닐 수 있나요? 이런 프레임이 익숙한 사람들은 사실 알고 보면 서서히 죽어가는 분야, 서서히 죽어가는 회사 같은 걸 골라요. 예를 들어 다우지수, 이게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종목들을 집어넣는 지수인데, 지가 퇴출된 지가 좀 됐습니다. 지가 뭐냐면 제너럴 일렉트로닉이라고 해서
옛날에 에디슨이 전구 만들었을 때 시절부터 꾸준히 합병해가지고 내려오던 미국의 제조업계 역사적인 회사예요. 그런데 그런 회사도 시간이 지나면 퇴출이 되는 거예요. 서서히 죽어가는 회사 중에 하나가 된 거예요. 이걸 변화하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GE의 경영이 현대 일반 탑다운 기업들, 전통적인 대기업들의 제조업계 경영의 핵심 베이스가 되는 게 맞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대가 바뀌면은 죽어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버티다 보면은 유통기한 막바지에 들어가다가 이제 회사 생활 이거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마지막에 공무원 쳤습니다. 그런데 잘 보면 전세 같은 데가 공무원 연금 줄어가고 호봉제 없애는 경향도 글로벌 추세거든요. 공무원도 서서히 죽어가요. 언젠가 공무원들도 외부 전문가들이 주로 이직하는 이직 시장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개인적으로는 그냥 한 곳에서 영원히 근속하고 변화에 적응하지 않는 이런 태도가 그냥 날먹 중에 하나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전통 대기업도 정리해고를 하거나 변화하지 않으면 다 죽는다, 이런 식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실제로 지금 현재 채용하는 인재상들의 대부분은 혁신가들의 인재상입니다. 지금 코로나 시대에 전통적인 대기업은 채용하는 곳이 거의 없잖아요. 반대로 변화하는 기업, 그리고 빅테크 IT 이런 쪽 스타트업, 애자의 기업 이런 것만 지금 채용을 하고 있잖아요. 결국 지금의 현대 시대의 인재상은 혁신가적인 인재상, 불확실한 미래에 도전하는 사람들에 대한 인재상이 전부예요. 그래서 세상사에는 언제나 흥망성쇠가 있고 유통기한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노년쯤 돼서 이제 돈 좀 많이 벌었고 해먹을 만큼 먹고 난 다음에 유통기한에 도달하면 상관이 없어요. 제가 아는 전에 KTB증권의 사장님이셨고 지금 홍국증권의 사장님이신 이제 조원 대표님이 그 말을 하신 적이 있는데, 조원 대표님이 저한테 그러신 거예요. 금융은 이제 나 때까지만 다 해먹었고 지금은 전부 IT 이런 개발자들이 전부 금융 쪽으로 다 하고 나 때까지만 해먹은 것 같다, 그런 말씀을 하셔서 그냥 나 정도 때까지만 잘 해먹고 이제 끝인 것 같다. 그리고 이제 금융시장은 IT 쪽으로 많이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실제로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도 애널리스트가 예전에 많았지만 지금은 개발자가 훨씬 더 많아요. 이런 식으로 변화에 대응하면은 회사가 대응해서 회사가 살아남건가, 개인이 대응 안 해서 개인이 죽건가, 그런 식이 됩니다. 스스로 어떤 업계가 변화할 때 자기가 그 변화에 적응하는 거는 자기 역량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계속 성장하다 보면은 그래야 생존을 걱정하지 않게 돼요. 어찌됐든 변화한다는 건 좀 더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생산성적으로 개선이 되는 형태니까 사람도 자연스럽게 성장을 해야 되거든요. 제가 오늘 이제 주제는 사람마다 타입이 다르다는 겁니다. 특히 IT는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타입과는 거리가 좀 커요. 빅5 테스트라는 게 있어요. 오션 모델인데 이게 뭐냐면은 세계적인 심리학적인 통계 모델이에요. 인터넷으로 검사하는 그 짧은 통계 모델로 성격을 검사가 그렇게 잘 안 돼요. 이제 심리학계에서 나라별, 직업별, 업계별로 통계를 내고 있고 이게 인적성 기반이 돼요. 인터넷에 있는 MBTI 이거는 통계적인 근거가 없습니다. 여기에 성실도 영역이 있는데 성실도가 높으면 좋다는 거는 산업혁명 시대에 넘어온 세뇌에 속합니다. 성실도가 높은 거는 계획하고 조직하는 환경, 즉 예상 가능한 환경을 좋아한다는 뜻인데, 성실도가 낮다는 뜻은 반대로 예상 가능하지 않은, 즉 사고 대응을 많이 하는 이런 불확실한 영역을 좋아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1대 코딩 멘토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개발자는 무조건 게을러야 된다. 이 친구 학력도 되게 좋고 그런 친구거든요. 근데 이 친구가 비전공하다가 넘어왔는데 개발자는 무조건 게을러야 된다. 왜? 자동화를 시켜야 되니까, 이거를 어떻게든 개선하려고 해야 되니까 어떻게 남이 안 간 길을 가는 거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보통 성실도가 낮은 계열. 그래서 사실 대부분의 그 계열에서 성공한 사람들 통계를 보면은 성실도가 낮은 사람들이 많아요. 불확실한 미래에 도전하기 좋아한다는 뜻이에요. 계획대로 흘러가는 게 아니라 밤새 일을 하고 호기심을 충족시키고 이런 식으로 작가들이 글을 완성해낸 거랑 사실 비슷하거든요. 테크 계열에서 성실도가 높은 사람들은 어느 쪽으로 가서 성공을 하냐? 연구자 계열로 가서 성공을 합니다. 이분들은 민간 시장에서 변화하는 기술 트렌드가 너무 심하고 이러면은 스트레스 받는 경향이 많아요. 반대로 동일하게 어느 업계나 괴물이 있듯이 이거 양쪽 다
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연구도 잘하면서 민간의 기술도 잘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테크업계에서 제 경험상으로 이런 연구자들도 국가기관 연구소에서 그냥 있다가 민간 시장으로 넘어가는 일도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도전하는 경우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시장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불확실한 미래에 도전하는 거고, 여러 번 실패하더라도 거기에서 무언가를 얻는 거, 그게 핵심입니다. 지금 당장 이제 성공을 했다고 해도 고객 변화나 트렌드에 따라서 바로 다시 바꾸는 일이 많고 계속 재시도하는 게 기본이에요. 근데 이런 걸 하기 싫어하죠. 특히나 금융권에 오래되신 분들 같은 경우 보면 혁신을 정말 싫어합니다. 그래서 예상치 못한 이런 상황을 좀 싫어하다 보니까 성실도가 높은 사람들 보면은 이런 식으로 불확실한 미래에 도전하는 거, 일단 무조건 작은 실패든 큰 실패든 실패가 고려되는 일이잖아요. 이분들 같은 경우는 뭐 성공과 실패로 결정이 나거든요. 모든 일의 관점이. 그래서 이분들 입장에서는 사실 불확실한 미래에 도전하는 거 굉장히 싫어요. 근데 성실도가 낮은 계열을 IT 쪽으로 보면은 이런 말을 합니다. 기술과 결혼하지 마라. 한 가지 전문성만 추구하지 마라. 실제로 많은 해커들도 예전에는 C, C++ 서버 개발자였다가 네트워크 업될 때는 네트워크 엔지니어였다가 이제 웹 시장이 뜨니까 SI 개발자든 웹 개발자든 되었다가 그 다음에 이제 보안으로 넘어오는 그런 식으로 직업이 계속 바뀌어온 사람들이 되게 많거든요. 한 가지 전문성만 추구하지 않고 기술과 결혼하지 않고 회사도 계속 옮겨 다니는 거예요. 새로운 프로젝트 추구하고.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성격 검사가 사람의 성공 여부를 결정하는 건 아니에요. 사람은 결국 복합적으로 필요해요. 아무리 성실도 낮은 사람이라도 책임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타인과는 협업이 가능해야 되니까. 제가 이걸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면은 자기가 한계 끝에 도달했을 때 생산성을 지속할 수 있는 환경이 각자 다르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환경을 세팅하는 거를 자기의 성장 베이스로 삼아야 됩니다. 그리고 자기가 선택하는 회사도 그 환경으로 생산성이 좀 높은 곳으로 들어가면, 그 환경을 이해하고 구축해서 생산성이 높은 곳으로 들어가면 빠른 성장을 할 수 있고 빠른 성공을 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뜻입니다. 세상에서 제일 일을 잘하는 곳이라고 하면 지금 현재 실리콘밸리잖아요. 여기서 책임과 자유를 동시에 부여하는 좀 자유로운 방식으로 우려져 있죠. 애자의 방식이라고 하는. 근데 이 방식은 사실은 개발자, 디자이너, 혁신가 이쪽 성향의 사람들이 가장 일하기 적합한 환경으로 만든 것 뿐이에요. 여러분들도 가끔 인터넷을 보실 거예요. 디자인 초안이 나왔는데 거기서 위의 취향에 따라서 이걸 어떻게 바꿔주시고 하다 보면은 디자인이 뭔가 점점 이상해지잖아요. 이 사람들이 가장 일하기 적합한 환경을 만든 것 뿐이에요. 실리콘밸리의 유명한 코치였던 빌 캠벨이 대기업 기획자가 실리콘밸리로 넘어와서 일주일 만에 경고를 한 게 있어요. 그 대기업 기획자가 자기가 예전에 일하던 습관대로 어떤 기능을 구현해 달라고 개발자한테 전달했어요. 그러니까 빌 캠벨이 너 한 번만 그러면 잘린다. 네가 해야 될 거는 고객이 누구고 그리고 그 고객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만 개발자한테 전달해라. 어떤 기능을 구현할지는 개발자가 결정한다. 그런 식으로 그 일하는 방식에 적절한 환경을 만든 것 뿐입니다. 그 방식이 생산성이 가장 높으니까. 즉 다시 돌아와서 사람마다 잘 성공하는 업계 분위기가 있고 잘할 수 있는 문화가 있고 분위기가 다릅니다. 그걸 자기한테 맞는 영역으로 찾아야 돼요. 성실도가 높고 융통성이 오히려 악으로 적용하는 업계는 세무회계 업계 뭐 이런 쪽 있죠. 이쪽은 오히려 반대로 저런 방식으로 일하면은 오히려 생산성이 떨어질 거예요. 반대로 PR, 예술, 테크 업계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그 세무 회계 업계 방식을 적용을 하면 생산성이 떨어질 겁니다. 각기 생산성이 높은 환경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에게도 맞는 환경이 있어요. 그 실례로 페이스북에 해커톤이 있는데 해커톤을 초기에 유행시킨 게 페이스북이거든요. 창업 초기에 슈퍼코더들이 몇 명 있어요. 페이스북에. 그 슈퍼코더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팀 하나가 한 달 동안 해결 못하는 문제를 한 명이 들어가서 2시간 만에 해결하고 한 달에 한 번씩만 출근하는 거예요. 한 달에 한 번씩 나와서 2시간 만에 그 문제를 해결해주고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한 달 동안 출근 안 해요. 월급 받으면서. 우리나라도 이게 비슷한 인물이 있습니다. 몇 달 동안 붙잡는 문제를
몇 시간 만에 회의 시간 내에 이제 해결해주고 그걸 초안해줘서 이거 써라 이렇게 준 송재경 대표가 있어요. 이분이 바람의 나라 리니지 개발자거든요. 근데 이 상황이 되니까 모든 대표가 그러듯 일 잘하는 사람이 자기 책임은 지지만은 그걸로 끝나면은 좀 아쉽잖아요. 생산성을 끌어내고 싶잖아요. 일 좀 더 하기 싶잖아요. 월급만큼 하는 것보다 월급보다 더 일을 많이 했으면 좋겠으니까. 근데 주커버드도 그러니까 대기업 인사 담당자를 영입했어요. HR 담당자를. 철저한 근태 관리와 시간 관리를 시작하니까 정작 반발하는 게 겨냥은 슈퍼코드를 겨냥을 했는데 반발은 매일 출근하는 개발자들이 반발을 해요. 이 사람들 입장에서 그들과 함께하면 성장하는 것도 있고 저 사람들의 코드 리뷰를 받으니까 인맥도 있고 그런 핵심 소스 코드를 보기가 되게 힘드니까요. 등등의 긍정적인 영향이 더 많았기 때문에 그래서 주커버가 일주일 만에 HR 담당자를 해고하고 저녁에 밤새 먹을 수 있는 음식거리 주고 다 같이 밤새도록 하면서 프로토타입 제품을 만드는 해커톤이라는 게임 같은 경쟁 대회를 개최합니다. 이 방식으로 여러 가지 프로토타입 만들고 생산성을 개선한 겁니다. 그리고 그걸 전 세계적으로 유행을 시켰어요. 이게 페이스북이 슈퍼코드와 기획자 디자이너들의 생산성을 끌어낸 방법 중에 하나예요. 실리콘밸리의 시스템과 문화가 다른 거는 불확실한 미래에 도전하고 거기에 뛰어드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 사람들이 생산성이 가장 높은 환경 세팅, 이 사람들 그리고 이 사람들이 도전하는 목적에 맞는 가장 적합한 환경 세팅이 방법론적으로 존재하는 거예요. 목적은 뭐다? 가장 생산성이 높다. 단지 이게 생산성이 가장 높은 환경 세팅이기 때문에 존재하는 게 본질입니다. 즉 한계까지 가도 그 사람들이 이 환경에서는 더 잘할 수 있어. 즉 양적 성장의 가장 기본이 돼서 그 다음 바탕으로 질적 성장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 돌아가서 나의 성장을 위해서, 나의 성과를 위해서는 나한테 가장 잘 맞는 환경을 세팅해야 돼요. 왜 인터넷에 보고 책을 보면 여러 가지 성공 방식들 있잖아요. 근데 그 성공 방식들이 나한테 통용이 안 되는 이유는 그 사람들이 처해 있는 환경이 다르고 그 사람의 특성이 다르고 성장 속도와 페이스도 각기 다르지만은 그 사람들이 성과를 얻을 때는 필연적으로 어느 정도 운이 따라야 돼요. 성과라는 건 어느 정도 운이 필요합니다. 그럼 성장이나 측면으로 봤을 때는 각기 개개인별로 다르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어릴 때는 시간 계획표, 그 다음에 학교 다닐 때 그날 목표 기록해두고 그거 달성하면 동그라미 치면서 웃는 사람들이 꼭 한 명씩 있어요. 그런 애들 성격 되게 좋습니다. 그리고 성인이 되면 정말 순간순간 바쁘게 움직이면서도 이렇게 화이트보드 벽걸이에 걸어놓고 열심히 시간 계획표를 움직이면서 그거 달성을 동그라미 치는 사람도 있어요. 이런 걸 이상적으로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런 타입들은 사실 보통 어마어마한 일의 양이 있고 학력이 높은 경우도 있는데 아이러니하게 어깨에 들어서 일 못하는 사람들 꽤 많습니다. 단순한 행동조차 이제 완벽주의를 추구하니까 정확히 이 어깨에 들어갔어요. 이 사람들 반대로 세무회계 어깨에 가면 되게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완벽주의를 추구하는 강박적인 경향이 좀 있어가지고 머뭇거리면서 단순하게 시켜도 이 일에 대해서 잠깐만 이래도 되는가 하면서 생산성이 급감한 경우가 꽤 많습니다. 팀장들 같은 사람들이 처음에 학력 좋다고 받았다가 와 도저히 못 가르치겠다면서 사장한테 하소연하는 경우 꽤 많아요. 특히 이런 경우가 고등학교 때부터 명문 기숙사 학교 출신들 꽤 많아요. 제가 본 민사고 출신들 꽤 몇 명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는 좀 뭐라고 해야 되나? 정해진 계획대로 서울에서 부산까지 레일을 그대로 타고 갈 수 있는 이거 하나만 하면 돼. 그런 상황이 있는 거 좀 잘하는 경향이 많아요. 반대로 서울에서 부산에 지도도 없고 방향만 있고 네가 알아서 찾아가야 돼. 기차도 없어. 그냥 길을 개척하듯이 가야 돼. 이런 상황에는 잘 안 맞는 경향이 좀 있어요. 솔직히. 그리고 아이러니하게 이런 분들은 자기 학력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어요. 정작 일은 지금 못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동시에 일에 대한 혼란을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제가 유일하게 교육업계에서 이렇게 근무하면서 바꿔보지 못한 유일한 유형입니다. 한 달에 20일 수업이 있으면 그걸 한두 번 참여하는 학생도 어떻게든 바꿔가지고 공부를 잘할 수 있는 환경을 세팅해서 취업까지 시켜냈는데
단 하루도 결석하지 않는 이런 타입들은 제가 어떻게 못 바꾸겠더라고요. 제가 지금 생각해 보면은 이때 이분들을 어떻게 커버를 해야 될까 찾으면서 찾아낸 게 빅5 통계 모델이었어요. 아, 이런 통계가 있구나. MBTI는 아, 이게 통계 근거가 없는 거구나. 그때 찾아낸 거였어요. 그리고 이때 알게 된 게 사람마다 스스로 생산성을 높이는 환경이 다르고 그다음에 목적에 따라 다르고 업계에 따라 다르고 본질이 개인 맞춤인데 어느 정도 주류와 그다음에 목적에 맞게 개인 맞춤을 하는 거구나. 그런 거를 깨닫게 돼서 지금의 교육 시스템, 개인 맞춤 교육 시스템, 그리고 각자 페이스대로 성장하는 시스템을 갖추게 된 겁니다. 즉 정리하면은 계획하고 조직화해서 시간표와 목표대로 움직이는 거를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그런 식으로 세팅을 하면 돼요. 반대로 하루 종일 인터넷 서핑을 하다가 떠오르면 일주일 밤샘도 하는 그런 타입도 있어요. 그런 사람은 그런 환경을 세팅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게 후자가 보통 테크인의 특징이에요. 근데 문제는 대부분 사람들은 자신의 타입을 몰라요. 왜냐하면 자기가 어떤 타입인지 모르는 이유는 타인의 성공 공식을 그대로 자기한테 적용을 시키려고 했어요. 그리고 그게 안 되면 아, 실패했구나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자기가 어떤 식으로 성장하는지 자기 페이스와 자기 방식을 찾아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맞는 환경 세팅을 가야 돼요. 그게 어찌됐든 공부를 하든 일을 하든 자기가 어느 정도 극단에 속하게 됩니다. 그럼 그 한계에 도달했을 때 그래도 내가 잠깐만 휴식해도 바로 회복 탄력성을 가지고 지속할 수 있는 그리고 좀 더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는 그런 환경 세팅에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상황을 자기가 세팅할 수 있는 걸 상황에 대한 조작 통제감이라고 해요. 흔히 우리가 카페에서 공부가 잘 되고 일이 잘 되는 이유도 같은 이유인데 실리콘밸리에는 이동식 책상이 있어요. 원하는 장소에 따라서 일할 수 있고 저 사람이 굉장히 잘한다. 그럼 저 사람 곁에 가고 그 다음에 어떤 일을 하라 지시가 안 내려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히려 회사에서 어떤 일을 할래 말래 물어보고 이거 같이 하자. 이런 식으로 팀으로 같이 일하고 싶은 사람을 정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게 뭐냐면 상황에 대한 조작 통제감을 갖는 거예요. 내가 이 상황을 최소한적으로 통제할 수 있다. 반대로 누가 상황을 주고 그 안에서 잘하는 사람이 따로 있는 게 차이가 있습니다. 자기에게 잘 맞는 환경을 스스로 세팅할 수 있으면 결국에는 최종적으로 상황에 대한 조작 통제감을 가지게 되고 그게 일의 그 인내심을 계속 버틸 수 있게끔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성장 계획도 자기가 설정해서 정해가면서 찾아 나가면 돼요. 단지 이건 어느 정도 경험이 필요해요. 그리고 저는 이게 일 잘하는 능력의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남처럼이 아니라 내 타입이 어떤 타입이고 나는 어느 정도인가. 사람은 저 성실도 중간에서 왔다 갔다 하거든요. 대부분 사람은 어떤 사람은 극단적인 아래쪽으로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 실제로 고졸 해커들도 몇 명 있잖아요. 그런 사람은 극단적으로 성실도가 낮은 계열로 해서 자기 환경에 맞는 사람 방식으로 찾아낸 거고 그 다음에 반대로 성실도가 극단적으로 높은데 학계 쪽으로 성공하신 분들도 있잖아요. 자기가 잘 맞는 성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맞는 세팅을 잘해야 됩니다. 그 세팅을 찾아내서 그렇게 하는 거에 일 잘하는 능력이 저는 기본이라고 생각을 해요. 사람은 다양한 타입이 있다는 걸 깨닫고 자신에게 맞는 다양한 환경이 있다는 걸 깨닫고 자신조차도 일반적인 성장 방식, 성공 공식이 통용되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되면은 그때부터 자기가 맞는 방식을 찾게 돼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조작 통제감을 가지게 돼요. 그러면 타인에 대한 존중도 할 수 있게 됩니다. 아, 저 사람은 잘할 수 있는 환경이 다르구나. 그리고 다른 방식으로 접근해야 되는구나. 이게 리더십의 기본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다 대응할 수 있는 게 가장 이상적인 방향이지만은 한계가 있죠. 그래서 어느 정도 룰만 두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리더십과 협업의 기본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실제로 익혀야 될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성장을 위해서도 자기가 리더가 되기 위해서도 협업을 하기 위해서도 그리고 여기 착각하면 안 되는 게 성실도가 낮다 높다 이게 성공 공식이 아닌 이유가 뭐냐면은 양적으로는 있잖아요. 똑같아요. 예를 들어 극단에 속한 사람들 다 똑같아요. 계획대로 일을 하는 사람은 그냥 계획을 시간 내내 짜놓고 하루 종일 일을 하는 거고 자유롭게 일하는 사람은
그냥 한도 끝도 없이 그냥 양을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게 일의 연장선이 됩니다. 생활 자체도 전부 일의 연장선이 되고, 사람을 만나는 것도 비즈니스에 얽혀 있거나 아니면 최소한의 인간적인 교류를 위해서 연결되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살려고 운동을 하고. 피터 드러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일은 휴식 시간을 향해서 무한히 확장한다. 여러분들은 무언가 양적인 게 받쳐줘야 질적으로 성장할 수 있어요. 양적 성장이 질적 성장으로 이끌어내는 그 다음 단계입니다. 그 스트림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취도가 높든 낮든 일단 양은 무조건 차야 됩니다. 단지 이건 뭐다? 자기가 성장할 수 있는 환경 세팅이 다르고 방식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그걸 찾아내서 그 환경 세팅을 다 하면은 자기가 좀 더 높은 생산성을 갖출 수 있고, 그게 더 높은 같은 시간 대비 효과와 효율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결국 일이나 공부나 이런 것들은 양적 극단으로 치닫기 마련입니다. 뭐 휴식 시간을 향해서. 그러니까 어떤 환경에 있고 어떤 상황이 있든 자유롭게 일하는 것처럼 보여도 힘들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자기 일 따로 하는 것도 왜 일을 따로 하냐면은 자기가 다른 일을 하고 싶으니까. 예를 들어 구글 같은 곳에서 헬스케어 하는 사람이 자기가 하고 싶은 프로젝트가 있잖아요. 근데 이 회사는 너무 규모가 커서 할 수가 없어. 그러면 저녁에는 퇴근해서 외주로 다른 헬스케어 회사에 외주로 작은 자기가 하고 싶은 프로젝트에 투입해 봅니다. 그런 식으로 많이 해요. 대부분 이런 식으로 많이 합니다. 이게 자기의 성장을 이끄니까. 그래서 이런 특성이나 이런 것들은 양을 만들 수 있는 베이스가 되는 거예요. 뭐 자기가 그 한계까지 도달할 수 있으니까. 자, 여기서 또 다른 측면. 저는 이 업계에 있으면서 체장암으로 40대 초반에 가신 분들 되게 많이 봤어요. 되게 많이 봤다 하면 그래도 좀 거짓말이겠다. 한 5명 정도 봤는데, 제가 홍보업계나 광고업계 뭐 이런 데 있어봐도 거기서 정말 양은 정말 많이 하고 뭐 일주일 밤샘도 해봤고 그렇거든요. 근데 거기서 뭐 최장암으로 빨리 젊은 날에 갔다 그런 경우는 본 적이 없어요. 근데 IT 업계 들어와서 한 5명 봤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거 조금 개선을 하고 싶어요. 사실 많은 해커들은 아까 말하듯이 양으로 극단적으로 치닫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 한 가지 더 있는데, 불규칙적인 생활이 더 들어가 있으니까 건강도 더 나빠지잖아요. 정작 또 그런 사람들이 또 아이러니할 때 술을 또 좋아해요. 술 먹고 알코올 코딩하는 것도 되게 좋아하고, 마치 예술가들이 벽나발 부으면서 그 밤새 그림 그리듯이. 제 지인이 한 명 있거든요, 그런 사람. 네. 그래서 저는 휴식과 하루 30분 법칙을 지켰다, 이것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어찌됐든 죽고 나면 전부 다 허망한 겁니다. 아무리 자기 책임이 있고 자존심 있고 돈을 많이 벌어도. 그래서 휴식 시간은 하루에 2시간. 이걸 무조건 정해요. 우리가 사실은 하루에 8시간 정도 본격적으로 집중을 할 수 있거든요. 만약 공부만 한다면은. 실제로 일까지 하면 별도로 할 수가 없겠죠. 그 일의 20% 정도. 그래서 사실은 8시간에서 20% 정도 하면 1.6시간 정도 되거든요. 저는 하루에 2시간 정도 휴식 시간을 결정을 해줘라. 그게 뭐 운동 시간이 될 수도 있고, 뭐 사람을 만나는 시간이 될 수 있고, 내가 맛있는 걸 먹으러 가는 야식 시간이 될 수도 있고, 뭐 아니면 유튜브를 보는 시간도 될 수 있고. 단 이건 조건은 하루에 2시간이에요. 뭐 1.6시간으로 뭐 자기가 생산적인 활동을 하는 만큼 그냥 별도로 두면 됩니다. 근데 이거를 뭘로 쓰느냐? 종료 시간을 쓰는 겁니다. 이 휴식 시간은 절대적으로 지키는 거예요. 그날 무엇을 했든 간에 이 제약으로 움직이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시간 제약, 마감 시간을 맞춰가지고 최대한 성과를 내려고 할 거예요. 즉, 시간을 무한히 늘리지 말고 강도를 높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더 효과적으로 할지. 그리고 내가 하려는 목적에 맞춰서, 두 번째, 하루에 30분 이상 단순 작업을 설정해 주세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있잖아요. 사실은 시작하는 게 문제거든요. 내가 매일매일 뭔가 하려고 하는데 앉았는데 집중이 안 돼.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냥 아예 30분 일단 하고 난 다음에 생각한다. 30분 단순한 작업, 이걸 생각을 접근하세요. 우리는 무언가 목표점이 있으면 그거를, 성과를 내는 건 어느 정도 운의 요소가 있다 하더라도 축적을 해야 되겠습니다. 축적을 해야 그 다음에 성장을 해요.
그 다음에 성과를 내요. 그래서 예를 들어 자격증 시험이 있는데 자격증 공부를 꽤 했어요. 평소 같으면 합격할 시점이에요. 근데 어느 날 그 기수의 자격증 시험이 되게 어려워졌어요. 잠깐만. 운이 나빴다 생각할 수밖에 없어. 근데 그 과정 중에서 성장을 했잖아요. 그리고 다시 또 어려워진 자격증 시험에 대응하다 보니까 또 성장을 한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자기가 기술과 예를 들어 지식에 같이 시너지가 많이 나가지고 이직을 잘하고 보니까 굳이 저 자격증에 목숨 걸고 매달릴 필요는 없게 되었는데 왜 자격증을 돈 벌려고 하는 거니까. 그래서 여기 업계에 이제 고졸인데 그 학위를 안 따고 그냥 고졸을 계속 남아서 돈 많이 버시는 분들도 있는 이유가 내가 뭐 그냥 계속 성장하다 보니까 여기 극단적으로 왔네? 그런 경우도 있는 겁니다. 물론 이건 약간 운의 요소가 있어요. 근데 성장을 하면은 그 운이 도달할 가능성이 높다는 뜻이에요. 제가 드린 말씀은. 즉 이런 경험이나 사고 대응 자체는 성장을 이끄는데 이게 무조건 사고 대응만 한다고 성장을 안 이끌잖아요. 저 같은 경우도 롤 같은 데 보면은 이게 7년을 했거든요. 아직까지 실골이에요. 실골인 이유는 두 가지예요. 감정적으로 던지듯이 하니까. 두 번째, 사실 연습을 잘 안 해요. 뭐 미니어 먹는 연습이라든지 이런 걸 해야 되는데 그냥 하면서 몸으로 배우자. 핑계거든요. 사실 귀찮으니까 하는 거지. 재미가 없잖아요. 근데 게임까지는 그렇게 하고 싶진 않아요. 이렇게 축적이 돼야 가능한 게 성장입니다. 즉 하다못해 제가 미니언 먹는 연습이라도 제대로 했으면 골드가 제대치는 아니었을걸요. 축적이 안 되면 판수가 늘어나도 경험이 많이 쌓여도 그냥 그 수준으로 끝납니다. 자격증이 단순히 목적이라면 예를 드는 거예요. 하루에 30분 그냥 그 자격증을 읽는 거예요. 단순히 읽든 아니면 내가 읽는 것보다는 그냥 옆에 따라 적는 게 더 편하다. 그럼 필사를 하든 하루에 30분을 하십시오. 30분을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결정하세요. 더 할지 말지. 더 할지 말지 그 다음에 결정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로 시작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내가 공부를 하든 일을 하든 성장을 위한 활동을 한다 라는 시작점이 되는 거예요. 이거를 하루에 30분을 무조건 시작점으로 하세요. 보통 그 다음에 이제 더 그 중요한 일을 하거나 어려운 일을 하거나 복잡한 일을 하거나 정신이 멀쩡할 때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제 30분은 워밍업 같은 그런 느낌을 하는 거죠. 그럴 수도 있고 그걸 하고 난 다음에 뭐 마무리 단계에 다시 이게 좀 더 해보고 싶어서 하든지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일단 30분은 무조건 하는 거예요. 워밍업 느낌으로. 그래서 어떤 날은 30분 이상 하기 싫은 날도 있고 때로는 하루 종일 하고 싶은 날도 있을 겁니다. 근데 무조건 단순한 작업으로 30분을 시작하세요. 그냥 형태랑 방식만 익숙해져도 이 다음 단계가 익숙해집니다. 뭐 책의 목차만 봐도 그 세부 내용이 좀 편해지거든요. 목차만 외워도. 그래서 책이 속독이 빨라지거든요. 그런 거랑 비슷한 방식이에요. 예를 들어 코드 같은 경우는 그냥 30분 따라 치라고 이런 식으로 많이 합니다. 처음부터 이해하고 이렇게 하려고 하지 말고 왜냐하면 형태와 방식이 익숙해지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내공 쌓듯이 책 읽을 때 보면 처음에는 이해 안 돼도 한번 전체적으로 쫙 하고 난 다음에 다시 처음 거 다시 보면은 이게 이해가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형태랑 방식이 익숙해진 것만으로도 전체적인 스트림의 흐름이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익숙해지는 것만으로 많이 달라집니다. 단 여기엔 조건이 있어요. 그날의 휴식 시간 이건 제약이 되는 거예요. 내가 30분씩 하다 보면 좀 더 하고 싶어질 때가 있거든요. 그러나 휴식 시간은 무조건 지키라는 겁니다. 그 휴식 날짜도 무조건 지키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새해에는 성공과 실패를 결정하는 그런 고민으로 하지 말고 성장을 위해서 도전을 하고 행동을 하는 그런 걸로 가득하게 기원합니다. 성공이냐 실패냐는 알고 보면은 생각보다 운에 의한 영향이 큽니다. 단지